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을 포함해서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에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겁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정비 사업의 기본 개념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사업의 최대 난제인 복잡한 절차와 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동시에 수립,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현행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되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경우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4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역세권은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 조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당초 계획의 4배 규모인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예상 후보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는 최소 6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 매입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선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공신축 매입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를 6년 뒤엔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등에 대해 맞춤형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기축 임대주택도 16,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급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지금보다 5조 원 더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박문진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은 방통위 박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로 생기는 인명피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2명이 온열 질환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어제 하루 경남에서만 2명이 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 창녕과 산청 두 곳에서 7, 80대 노인이 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어제 오전 11시쯤 경남 창녕군 유어면에서 80대 남성이 논에서 일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 탓에 쓰러져 숨진 거로 분석했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난 오후 1시 반쯤에는 경남 산청에서 70대 여성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비닐하우스에서 참깨 수확하는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50도를 넘었고 얼굴과 팔에 저온 화상 흔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례를 들여다보면 모두 7, 80대 고령이었다는 점, 또 농사를 짓다 변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는 222명, 사망자 수는 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논과 밭, 또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호소한 사례는 2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으로 생기는 인명피해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이나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고령의 농부가 혼자 일하는 경우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만큼 나홀로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시간에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올여름 폭염보다 열대야가 심한 가운데 더위가 말복을 지나 광복절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새벽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 속에 비가 쏟아졌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말복 이후까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가 앞으로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서 이달 하순 이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통 한여름 더위는 말복이 지나면 점차 누그러드는데 올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광복절 이후에도 한반도 동쪽 해상으로 유지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사이에 한반도 중상층 고기압이 다시 한번 강화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올여름 우리나라는 두 개의 고기압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여름철 열대야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이미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연속 열대야 일수가 현재 1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대야가 더 지속한다면 주말 사이에는 서울 연속 열대야 일수도 역대권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더위에 5호 태풍 발생 소식도 있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계속 북상해서 이번 주말쯤이면 중간 강도로 발달해서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지나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쯤 삿포로 북동쪽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비바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지난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 8월 1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또 열적 고기압이 겹친 가운데 태풍 종다리가 이상 경로 현상을 보이면서 뜨거운 열기를 한반도에 몰고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태풍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주의와 대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사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등 일부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대화 뜻을 모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만났는데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 접촉에 나섰습니다. 20분가량 회동 뒤 여야는 구하라법이나 간호사법 등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8월 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고 간호사법은 진료간호사 법제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기구를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선행하고 여야 협의체 역시 대통령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실무적인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며 사실상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법들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들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 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확실하게 정말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의체와 별개로 여야는 각자 민생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년 고독사 문제와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언급하며 민생 현안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도 연금개혁과 국회 기후투기, 인구투기 구성을 거론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발의가 되는 건데 또 한 번 전국의 뇌관이 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죠. 네, 민주당은 국회에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관여했다면 국정농단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안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 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용할지 여부는 그쪽이 발의를 해야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표 취임 뒤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 역시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을 뿐 특별한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을 먼저 발의하기보단 민주당 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는데 당내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 더 강하고 센 것이 아니라 더 허접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러한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당의 공세를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등 맞불을 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SM엔터를 인수하려고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윤웅성입니다. 네, 김범수 위원장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 내용은 뭔가요?
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혐의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고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고가 매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SM엔터 주가를 띄우기 위해 카카오가 인수 전에 뛰어들 것처럼 입장문을 배포했고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그룹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에 대비해 미리 입을 맞추고 관련 논의가 있었던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시세 조정에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당시 카카오엔터의 경영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기준 자산이 2조 9천여억 원이었지만 부채가 절반이 넘는 1조 5천여억 원에 달했고 당기 순손실이 4,380억 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 5,770억 원과 자산 4,300억 원대를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가 절실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SM엔터를 인수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개선하고 카카오엔터 상장을 위해서 필요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원아시아 파트너스 지모 대표는 모두 구속 기소됐다가 부속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기소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씨나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홍성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답답한 전국 상황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앞서 저희 YTN 취재 기자가 두 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국 상황을 지금 전달할 정도로 두 분 지금 핫한 그런 지금 정치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동문서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동문서답이라고 한 겁니다. 금투세 관련해서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왜 토론부터 하자는 거냐. 이게 바로 동문서답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박선준 원내수석께서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흘 연속 금투세 협상하자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위기 아니겠어요? 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특히 이제 중동발 전쟁의 위기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예. 특히 미국의 주가가 하락이 이어지고 일본의 이제 엔캐리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 주식 대폭락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에서 네, 네. 예, 이 문제를 좀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카드로서 금투세 전환 문제를 카드로 보인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로 좀 쓴 것 같아요. 전환 예, 카드로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대폭락하고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출도 예, 안 되고 있는 예.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금투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죠. 근데 금투세 문제는 하나의 어떤 부분인데 이 예. 문제가 금투세로 인해서 주식이 대폭락한 것처럼 이것을 전환시키는 어떤 카드로 좀 쓰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금투세는 보는 내년 거군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천천히 논의해도 문제는
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맡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러한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이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뜩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토론을 주시하셨던 임광현 의원께서 그럴 거면 당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네, 장도영 최고위원께는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토론하자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이게 주식이 폭락하면서 이제 논의가 불붙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아직 법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냐라고 내년 이야기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요. 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영향은 미리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금투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 왜 관련이 없는지, 자꾸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정말 초부자 감세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하는데 뭐 토론을 못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토론하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를 보고 뭐 그에 따라서 폐지할 건지 입법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되지만 우선 이렇게 국민들이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여러 고통을 겪고 있고 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는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에게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네. 아니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어떤 논의는 이제 쭉 이어져 왔고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번 유예를 해서 2025년 1월 1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완화하자는 안 돼 있는 거고 한 번 더 유예하자는 안 돼 있는 거고 원안을 고수하자는 안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하자는 안 돼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는 건지 시기가 어떤 시기가 좋은 거고 또 기준 적정 기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투세 적용은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어떤 장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골든 타임이 아니다. 지금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국가 위기 상황이 지금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모든 경제 전문가라든가 우리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도대체 경제 관련된 정책을 내놓는 게 있느냐,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 제시가 있느냐,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느냐,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고 특히 국가가 상당히 경제적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의 국가가 위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손을 안 내놓고 진작 위기가 오니까 마치 모든 위기는 없는 거고 금투세 위기만이 큰 거로 해서 이 문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본질에 접근하는 거냐. 그렇군요. 그렇지 그럼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예. 경제정책 전반과 앞으로 무엇을 할 거에 대한 것들도 본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 체질 개선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대표 뭐 다른 논의 주제가 다른 주제도 함께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제 문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 안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 문제를 포함해서 포함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화전양면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뒤로 뒤통수 칠 궁리하는 화전양면 전술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또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또다시 신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 두 번의 특검안보다도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에서는 휴전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 전술의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 이전에 여당인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먼저 내야죠, 사실은. 그런 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정부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본연의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또 내는 것이죠. 네, 화전양면 전술. 앞에서는 평화, 뒤에서는 전쟁 준비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화전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원내대표도 만나시고 뭐 정책의장도 만나고 오늘 또 수석 부대표도 만나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섰지만 민생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게 없지 않냐. 그래서 8월 국회에서는 우리가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두 번이나 부결됐던 지금 정쟁적 요소가 가장 최혜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했죠? 세 번째 또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민생을 지금 논하자고 하는데 이 법안이 나오면 또 국회가 또 냉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생각은 다르죠? 아니 민생은 민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25만 원 내었다고 하면 정부 여당도 좀 내라.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내놔라. 그럼 다시 한번 토의해보고 법안을 또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예정을 좀 마련해달라는 거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부는 정책 안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지적을 하는 거고 여야에 있어서 구하라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싶어 하니까 합의점을 만들어서 8월이라도 당장 해보자 이런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혜병 특검 진실 규명해야 되고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명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새롭게 국민의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의혹에 대한 시선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안을 내놔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어요. 최혜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제3자 아니든 지금 뭔가 안을 내놔서 법안 발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안을 민주당에서는 직접 지금 발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발의를 하면 민주당 안과 합쳐서 이제 또 논의를 해보는 거고요. 청문회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 박정훈 대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 또 대통령 그 누구로부터도 직접 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가 어떤 설명을 했지만 뭐 특정인에 대해서 뭐 넣고 빼라라든지 뭐 누구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다만 본인이 이런저런 상황을 봤더니 내 느낌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게 진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저는 특검법이 아니라 느낌법이 아닌가. 박정훈 대령이 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갑자기 두 번째 발의할 때는 야 공수처에다도 수사 외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여러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청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아마 기각될 것입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뭔가 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기 탄핵 TF까지 구성하면서 이 제보 보도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까지 더 지금 얹어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무슨 진실 발견에 진정성이 있는 건가라고 의심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제3자 특검을 발의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마음이 있다면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로 그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발의해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김용민 수석 부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발의한 것이 본래 이 특검의 실효성을 그래도 거둘 수 있게 하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는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그 제3자 특검 추천하는 최혜병 특검법 발의는 지금은 논의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원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이것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더 붙고 첫 번째 특검안이 그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하나만 빼가지고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스운 상황 아닌가. 어떤 내용이든 서로 여야가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 발의된 법안을 놓고 특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추천해서 임명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수사 대상 중에는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정말 의혹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빼야 된다라든지 그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법안 발의와 무관하게. 알겠습니다. 한 대표는 여러 차례 그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제3자 특검 추천안 최혜병 특검법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듭 밝히더라고요. 근데 당내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그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발의한다 하더라도 우선 그냥 발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의 무게라고 할까요? 이걸 느꼈다고 봐요.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대통령을 비유하는 법무부 장관에서 방어하는 법무부 장관에서 총선을 치르면서 민심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떤 걸 요구하고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민심의 무게를 봤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조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을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게 제3자의 방식이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 근데 이제 당장 대표가 되니까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 구도라든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한 발자국 빼는 모습 아니겠어요?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워낙 평행선을 달리는 사안인데 두 분 역시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야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선중 원내수석 부대표 나와 있는데 오늘 배준영 원내수석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간호법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걸 한번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주식이 폭락되고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민생 경제 점검회의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필요하고 영수회담을 이후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민생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추경호 대표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이 상설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실무형이란 말이에요. 실무형이라는 게 저나 배준영 수석이 매일 만나고 있고 여야의 쟁점이 없는 법안을 서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의 위기 문제라든가 여야의 이런 난맥상이라든가
국정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좀 해라. 영수회담도 하고 예.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일이 되는 것이지 예.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알겠습니다. 협의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가 만나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여야정 네. 협의체가 이제 적어도 출범을 하려면 네. 당대표가 이제 8월 18일 날 그렇죠. 선출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들은 그렇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간호법도 처리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이제 구하라법 같은 경우는 저 특히 문제가 없는 거고 예, 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이 워낙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들 그래서 접근을 해서 예. 처리를 하자 그런 예.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MBS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근데 MBS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가 29%,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 2%포인트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정당 지지율도 보여주세요. 네,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 24%, 조국혁신당 10%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신당 3%였고요. 국민의힘이 4%포인트, 또 민주당이 1%포인트 떨어졌는데 여야가 지금 22대 국회에 임기 시작한 지 이제 2달 동안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 정당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어느 정당이 뭐 더 높게 나온다거나 적게 나온다는 게 거의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가 만나는 모습은 비쟁점 법안은 서로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다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비쟁점 법안은 당연히 8월 국회라도 최대한 많이 이번에는 처리가 될 것 처리했으면 같습니까? 좋겠습니다. 예. 뭐 구하라법 같은 경우는 사실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됐었던 법안인데 예. 다른 것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었고 네. 여러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이미 됐었던 법안들이 22대 예. 폐기된 법안들도 많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법안을 포함해서 여야가 쟁점이 없는 서로 다툼이 없는 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직접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대통령 참여에 대해서는 이 여야정 협의체의 저는 성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격을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만약에 운영되는 거라면 대통령이 계속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 이게 뭐 실무형이지 않냐 그런데 저는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그동안 실무형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예. 여야가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정부에서 발목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여야정 협의체인데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느 분인지 뭐 그 선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되지 반드시 대통령이 안 나오면 여야정 협의체 못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매번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많아서 마지막 키워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DJ 사저. 예. 최근 100억 원대 매각이 됐죠. 야권이 시끄러운데 오늘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 10이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몇 억만이라면 어떻게라도 해봤겠죠. 또 다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 연락해서 뭐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 한 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네, DJ 사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 사저 저곳에서 워낙 많은 힘든 생활도 보냈고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저곳에서 밤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일반 그 커피 전문 업체 쪽에 매각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저 소식을 듣고 예.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예. 두 가지 측면에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면은 상도동, 동교동 얘기를 많이 네, 하고 네. 이 동교동의 상징적 인물이면서 민주화의 기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거취했던 사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역사적 상징성, 김대중 정신을 기리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반면에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적 재산으로서 김홍걸 전 의원의 어떤 개인 재산이면서 예. 또 하나는 이제 빚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지금 당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정청래 의원은 이거를 국비나 서울시비,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하는 거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생각이고요. 개인 여러 생각입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개인의 또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개인의 예. 재산이 빚 청산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예. 또 이제 국비나 시비나 이 구비 같은 경우를 투입해서 이 문제를 보전하는 문제가 과연 마땅하냐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의 문제까지 다 살리면서 이걸 네. 어떻게 하냐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네.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동교동에 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는 이제 상도동에 있잖아요. 상도동은 지금 도서관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선은 네. 예를 들면 이게 뭐 국비나 시비나 예. 뭐 구에서 뭐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뭐 매입하신 분이 다시는 안 팔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점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은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난 금액, 상당 금액은 예. 지금 김홍걸 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17억 정도 되니까요. 예, 그런데 100억에 팔았고. 예. 그런데 이 100억으로 다시 사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사자라고 하면 글쎄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저는 국민들의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사격 선수 컨셉으로 한 사진을 SNS에 올려서 화제인데요.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저 사진입니다. 출격 준비 완료네요. 박성준님 사진 보셨어요? 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셨군요. 제가 예. 오늘 세상에. 오전에 예. 저 우리 박찬 대표 기자회견하고 또 바로 교육이 갔다가 네, 또 우리 알겠습니다. 배준성 만나고 정신이 없었는데 예. 이 사진이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제가 파악을 출격 준비 못했습니다. 완료라고 했고요. 네. 또 사격 선수 출신이죠.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짧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방탄국회 입법독지 의회장 앞 표적이 어딘가 명사수는 명사수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자, 보셨죠? 네, 저는 봤습니다. 예. 먼저 저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지금 올림픽도 있고 예. 또 뭐 사격에서 여러 또 좋은 성과들도 있으니까 네. 저렇게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예. 저희 여당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검사도 탄핵하고 이제 곧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예. 계속 누군가를 탄핵하고 하는데 과연 진정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게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제가 보니까 저 사진 보고 두려웠나 보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니까. 보세요. 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순수한 의지로 보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고 아파트의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는 사태까지 초래한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오늘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에 참여한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연결해서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일에 1차 감식이 있었고요. 3일 만에 2차 감식을 또 한 건데요. 1차 감식 때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소실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2차 감식에 대한 부분들은 실차에 대한 부분들 다 들여다보고 또 배터리도 분리하면서 또 BMS라든지 상태가 어떤지 또 증거가 뭐가 있는지 채증을 통해서 관련 기관, 이해 관련 단체가 다 모두 참가하는 2차 감식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성이나 이 감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참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 이제 이 2차례 합동 감식이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감식은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차를 가지고 외부에 대한 부분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채증할 수 있는 거 채증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분리를 해서 내부의 상태 또 이 배터리 셀이 어떤 상태였는지 또 BMS 상태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국과서에서 다 회수를 해서 물론 정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절차나 증거에 대한 채증 확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 모두 확보를 했다.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화재가 생기면은 온도가 700도, 1000도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녹아내려서 증거가 훼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은 것이 전기차 화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수한 증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증거가 확실하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리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하지만은 또 고민되는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인 불명으로 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책임 공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차가 이번에 소실도 많이 됐지만은 아파트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문제점 굉장히 커서 500세대가 이 바깥으로 나가서 방랑 생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하게 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피해 또 거기다가 요새 전국적으로 이 전기차 포비아가 아파트마다 생기면서 거부에 대한 것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인 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래서 아마 국과서나 이런 데 수사기관에서 오늘 채증 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아니면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일반적인 전기차 화재식으로 원인 불명이 됐을 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감식에 참여하셨는데 차량 제조사인 벤츠코리아 측에서도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자리 자체가 그리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이기보다도 감식의 절차에 대한 정확성 또 그쪽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채증을 하면서 문제점 객관적 있는 이런 어떤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관들이 관련 기관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라든지 국가 공공기관 조사기관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지 세밀하게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해당 아파트가 한 달여 전 소방시설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문제도 지적받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오늘 별도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차 자체만 가지고 차에서 어떤 원인이 나온 걸 보는 거지 아마 1차 감식 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감식 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물이 뿜어지게 되면은 이 불이 확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해서 좀 소화시키는데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왜 작동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 1차 감식 때 이미 진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라 아파트 화재 2차 합동 감식에 참여한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젯밤 11시쯤 전통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이를 돕기 위해 다가간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된 건데요. 소속사에서는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이 말한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외관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둘 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에 해당돼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스쿠터의 경우 형사처벌이 추가돼 수위가 많이 다른데요. 들어보시죠. 이것을 타고서 운전을 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운전한 것과 똑같은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정형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초범이거나 특별히 인명사고가 나거나 물적 피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형받아서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에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이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안장 달린 킥보드인 줄 알았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 그러니까 사안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죠. 병무청은 슈가가 음주운전 적발이 퇴근 후였기 때문에, 즉 일과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무청이나 복무기관 차원의 별도의 징계 제재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병역법상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 도박, 음주 뭐 이런 여러 가지 풍기문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복무기간 연장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역병들의 경우에는 퇴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경우에는 퇴근이라든가 주말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피해 나가게 되니까 현역병들이 갖는 박탈감이 또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던 따릉이 폭주 연맹, 이른바 따폭령 계정 운영자가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전거와 킥보드가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인도위를 질주하고 대형마트 안까지 휘젓고 다니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따릉이 폭주연맹 일명 따폭년,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그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경찰에 조롱했는데요. 지난 4일에는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폭주를 예고해 경찰이 서울 시내 3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 실제 폭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주 행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던 SNS 계정 운영자가 10대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따릉이를 난폭하게 운전해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한 혐의, 또 대규모 폭주 행위를 예고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계정 운영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시민 불안을 유발하고 대규모 경찰력까지 동원한 점을 고려해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 수사망을 감지했을까요? 따폭년은 오늘 아침 돌연 불법 행위로 인한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400자 분량의 이렇게 사과문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뒤늦은 사과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해외 유명 브랜드 코치입니다. 보통 이 브랜드의 가방이나 의류가 100만 원이 넘는데 이 같은 제품을 단돈 10,000원에서 2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면 솔깃해지기 쉽죠. 코치 아울렛 매장 사이트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배송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기가 의심돼 환불을 받으려고 해도 구매 취소 버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 여전히 운용되고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20대 김모 씨는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 아울렛 주소가 적힌 해외 사이트에서 가방 3개를 사고 1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마치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아울렛 매장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며놓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도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식으로 게재를 하고 할인율을 보여줬던 거라서 사이트에선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나 의류 등을 90% 넘게 할인해 단돈 1, 2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사야 할인이 된다며 빠른 구매를 유도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코치 4층 쇼핑몰 2곳 관련 상담은 모두 28건. 물품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사이트는 같은 사업자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한 곳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쇼핑몰 사기를 의심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지만 뒤늦게 눈치채더라도 주문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도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서 취소할 수가 없었고, 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나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늘도 많고 물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저희 수박도 챙겼습니다. 와! Regardless of the season, many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rges of COVID-19, including at the Olympics. Currently, there are at least 40 athletes who have tested positive.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국내, 해외 안 가리고 무섭게 퍼지면서 진단 장비는 물론 치료약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실제로 병원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예, 저희 병원만 해도 예. 지난 3주 전까지 예.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키는 음압격리병동이 10병상인데 네.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를 폐쇄를 하고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런데 2, 3주 전부터 한두 명씩 입원을 하더니 예. 중등증 환자가 5명 이상 입원을 하고 있고 예. 중환자실 격리병상도 1개나 2개 정도가 운영이 되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중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상황이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중환자 또 입원을 해야 되는 중등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최근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일반적인 독감이나 냉방병과는 뭐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증상의 종류만으로는 초기에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질병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의 조합인데 네. 코로나19하고 비교를 한다면 열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냥 기침, 재채기, 콧물 같은 게 있다가 몸이 처지는 정도의 증상만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는 일단 그 고열과 인후통 예. 그리고 기침, 콧물 같은 증상들이 시작이 돼서 감기와 다르게 3, 4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열흘이 되면서 호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긴 경과를 거치고 또 고령이나 여러 가지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 가래 같은 것들이 심해지면서 폐렴이 동반되는 상황이 생겨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과거에 보면 계속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특징도 있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중에 미국에서 먼저 출현하기 시작한 KP3라는 하위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아마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뒤에 지금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KP3도 그 일반적인 코로나19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하고 증상의 종류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도나 또는 이제 중환자 발생 비율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변이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변이기 때문에 면역 회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행을 좀 더 크게 키우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코로나는 보통 추울 때 유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이잖아요. 왜 지금 유행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좀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행을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19는 좀 특이하게 이런 계절을 별로 안 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이 사회적인 면역력의 합이 감소할 때 다시 유행이 커지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내지 3번, 그러니까 한두 달 유행을 하고 3, 4개월 쉬었다가 다시 한두 달 유행하고 3, 4개월 쉬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 겨울에 대유행할 가능성이 더 있는 건가요? 지금 제일 고민이 그 지점인데요. 이번 8, 9월 달 유행을 마치고 나서 3, 4개월이 지나면 1월 달, 2월 달이 됩니다. 이때는 인플루엔자도 유행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중환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이고 다른 세균성 폐렴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코로나19가 같이 돌면은 과거에 얘기했던 뭐 트윈데믹이나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의료계 역량, 이 종합병원의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휴가철이라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럼 뭐 마스크 다시 써야 하나요? 사실 이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그 물리적인 대응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반발도 많고 또 이런 수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결국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중환자가 되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그 고령층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이나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번 유행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많이 걸렸던데요? 이미 올림픽 시작 전부터 유럽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정보는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관람이나 아니면 실제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신체적인 접촉의 강도가 커지고 또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크게 유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다시 흩어져서 돌아올 텐데 이때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진단 키트나 치료제가 비상이라고 해요.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진단 키트의 경우도 보도를 보면은 뭐 1,000원 정도 받던 것이 뭐 3, 4천 원씩 받게 될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또 자가 키트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치료제의 경우에도 이제 특히 경구 치료제라고 그러죠. 먹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약제들이 조금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이 이번 유행 직전에 7만 명 정도가 복용할 수 있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구매를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직 현장까지 도달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품절이 반복되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공급을 유통을 좀 서둘러서 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보건당국이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요. 예방접종 꼭 해야 되겠네요. 언제쯤 맞으면 될까요? 지금 이번 유행 계절에는 이번 유행 기간 동안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가을철을 겨냥해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을 고위험군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1, 2월 달에 유행에 대비해서 꼭 좀 접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안 내고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탈법을 저지른 대기업이 또다시 철퇴를 맞았습니다. 아들 회사 제품을 비싸게 사주면서 승계 기반을 마련해준 레미콘 회사 3표에 과징금 116억 원의 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이 결정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미콘 제조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석탄발전소나 제철소 부산물인 분체가 들어갑니다. 국내 2위 레미콘 제조사 3표 산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SP네이처에서 시세보다 75억 원을 더 주고 분체를 구입했습니다. SP네이처는 3표그룹 회장 정도원 씨의 아들 정대현 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SP네이처는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며 국내 분체 공급 1위를 유지했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주사인 3표와 핵심 계열사 3표 산업 지분율을 늘리며 계열사들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정대현 씨에게 준 배당금만 2015년부터 7년간 31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3표에 대한 정대현 씨의 직간접 지분율은 2019년 14%에서 2022년 25%대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3표를 역흡수 합병한 3표 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도 지난해 18%대로 높아졌습니다. 3표 산업으로 가면서 이제 동일인에서 동일인 2세로의 어떤 격차도 많이 줄어서 결국은 정대현이 좀 더 지배력을 좀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승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지위에 이르게끔 한 어떤 계기 내지는 방법이 되었다. 공정위는 3표 산업과 SP네이처에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3표 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 시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안 돌릴 순 없고 켜면 또 전기료가 걱정인데 전기료 아끼는 에어컨 사용 방법 오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예준군.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공부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땀이 너무 나가지고 공부하기 힘든데 에어컨을 온도를 낮춰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괜찮아져요. 엄마가 이제 틀지 말라고 전기세 아깝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극한 폭염 속에 어떻게 에어컨을 사용해야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까? 우선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에 나온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설계돼 장시간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설정 온도가 중요합니다. 희망 온도를 26도로 설정합니다. 한국전력은 이렇게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4도에서 26도로 2도만 높여도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냉방 공간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실에 설치가 주로 되는데 주로 13평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방문 하나를 열게 되면은 그 한 6평 정도가 공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 공간이 50%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도 그에 비례해서 5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집을 비울 때는 90분이 넘지 않으면 에어컨을 그대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 결과 에어컨을 껐다가 30분 외출 후 다시 켜면 전기를 5% 더 썼지만 90분부터는 전기를 아끼게 돼 90분 이상 외출 시에만 에어컨을 끄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는 것도 전기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 에어컨만 사용했을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같이 이용할 때 냉방 속도가 평균 26초 더 빨랐습니다. 또 커튼으로 해를 가리고 실외기를 그늘에 설치하거나 덮개를 활용해 평소 온도를 낮춰줘야 효율이 좋고 냉각팬과 필터가 먼지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한 번에 빨리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도록 냉방을 해주고 시간 간격을 두고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복잡한 재건축 절차 확 줄입니다. 자, 재건축 절차가 얼마나 간단해지는 거예요? 예,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예. 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을 보면은 이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뭐 최장 30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뭐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10년 정도에서 한 3년을 단축해서 한 7년 정도로 이제 단축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예. 주요 내용을 한번 그래픽과 함께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초기에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해서 동시에 인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이제 완화를 해서요. 75%에서 70% 동의만 얻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별로는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취득세 감면도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인 조합과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원조합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40%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또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이제 역세권은 390%까지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330%까지 이렇게 이제 용적률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건축물의 이제 높이와 관련된 제한이 있고 또 녹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도 이제 완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25평, 85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의무 공급도 이제 폐지를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관계 기관 간의 이제 그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그 합동 조정 회의가 이제 신설이 되고 여기서도 안 되면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정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법안을 이제 제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이 안 되더라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신속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평수를 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예, 이것도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후보지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기존에는 이제 2만 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4배를 늘려가지고 8만 호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후보지는 뭐 11월 달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땅값이 오를 수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 그다음 인접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한시적으로 개발 제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영상 주시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좀 피곤하네요. 예. 12년 만에 올림픽 금수로 참가하셨는데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데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실적으로 보여야죠. 예. 셀피 마케팅 성공에 웃으며 귀국한 이재용. 네, 이재용 회장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보기 힘든데요. 어제 귀국한 거죠? 예, 어제 오후에 김포공항에 있는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서 전용기를 타고 귀국을 했는데요. 저 얼굴에서 이제 미소에서 웃음에서 이제 그 동안의 성과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2주간의 올림픽 출장이었는데 피곤한 기색을 전혀 엿볼 수가 없었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어떤 말씀 나누셨을까요? 예, 많은 분들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실적으로 보여야죠. 실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화난 표정도 표정이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자들 질문에 원래 잘 대답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셀피 찍고 하는 마케팅이 잘 된 것 같아서 뭐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다. 이런 멘트는 과거에는 볼 수가 없었던 표현들이죠. 과거의 이제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한번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올 5월에 유럽 출장 다녀오면서 뭐 봄이 왔네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미국 출장 다녀오면서 열심히 해야죠. 은유적이었다가 추상적이었다가 근데 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회장으로서 조금 전보다 자신감을 좀 얻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재용 회장의 저런 칭찬은 특정 사업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칭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동안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위기다, 뭐 이런 어떤 안주하지 말자 이런 어떤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만 주로 내놨는데 이렇게 특정 사업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은 삼성전자 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이례적인 칭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셀프 카메라 마케팅이 꽤 이제 인기를 끌었지 않겠습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시상식에는 이게 이제 카메라 반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IOC하고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래서 IOC하고 파리 이제 조직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흔쾌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이렇게 이제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남북한 선수들이 그 남녀 혼합 복식 선수들이 이제 북한이 은메달, 우리나라가 이제 동메달을 따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이 기억나시죠? 예, 그런 장면을 보면은 현재 이제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남북한 선수들이 같이 셀프 카메라 찍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뭐냐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북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수거해 갔다는 건데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대북 유엔 제재 위반 품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예. 왜냐하면 군사 시설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북 금지 그 품목인데 이걸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 북한 올림픽 이제 위원회에서 이걸 일괄 수거해 갔는데 예. 그 삼성전자도 이거에 대한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잠깐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잠깐 보고 올게요. 예. 예, 뭐 입장은 나오는데요. 이 어떤 이 휴대전화 네, 그러네요. 권한은 이제 북한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거는 이제 북한이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가져가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일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해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올림픽 한정판이 한 300만 원에 300만 원이요? 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에 교동도로 귀순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군 당국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넘어서 귀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귀순을 했고 이 북한 주민은 도보와 수영을 통해 귀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방위 전체에서 출석을 해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을 확인을 해주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뿐이 아니죠. 정의선 회장도 귀국했잖아요. 예, 어제 나란히 귀국을 했는데요. 네. 정의선 회장도 이번에 아주 성과를 거뒀죠. 예. 40년간 후원을 했던 양궁에서 메달을 5개를 다 석권을 그러니까요. 했고요. 예. 또 배드민턴도 양궁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그 후원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귀국한 그 정의선 회장의 그 말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예. 이례적으로 배드민턴까지 언급을 그렇네요. 했는데 안세영 선수 발언이 이제 그 파문을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배드민턴도 이렇게 잘 됐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끝에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아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현대차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 이제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차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예. 최근 잇따르는 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현대차의 그 불편한 입장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빈대와의 전쟁. 네, 예. 파리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의 옷이나 물품을 통해서 빈대가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말부터 파리라든지 뭐 예.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빈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방역 당국이 이제 그동안 이제 빈대 잡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예. 올림픽 기간에 이제 파리에서 이제 물론 이제 아직 폐막은 남아 있지만 지금 이제 대거 이제 선수들도 귀국하고 있고 관람객들도 귀국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옷이라든지 뭐 물품, 가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빈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파리와 서울을 인천을 오가는 비행기는 이제 소독을 뭐 주 1회 한다든지 공항도 지금 이제 화면에 소독하는 화면이 나가고 있지만 주 1회 소독을 하고 또 공항에 이렇게 부스에 빈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소독도 해주는 그런 예.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빈대 탐지견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탐지견이 빈대를 어떻게 잡는 건가요? 예, 저도 사실은 군견병 출신이라서 잘 알겠네요. 탐지견을 좀 예. 아는데요. 마약 탐지하는 건 제가 봤어도 빈대 잡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이제 임명식이 있었고 예, 이제 예.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아, 임명식도 하나요? 예,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제 세코라는 이름의 그 비글이라는 견종의 개고요. 예. 나이는 2살이고 이제 사내 아이입니다. 사내 아이인데 그 지금 이제 냄새를 맡고 있죠. 네. 냄새를 맡고 저렇게 이제 빈대를 찾는 겁니다. 아, 예, 빈대를 찾는 이제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건데 이렇게 이제 빈대를 발견을 하면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 하면 앉습니다. 예. 바로 옆에. 예.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두리번하면서 찾고 있죠. 네. 빈대 냄새를. 그 어떻게 찾느냐 하면요. 예. 이제 개들은 후각이 발달해 있거든요. 네, 인간의 네. 10,000배 이상 후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예. 빈대에서는 고수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군요. 예, 고수의 우리나라 말이 빈대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수의 냄새를 맡아서 그 맡게 되면 딱 앉아요. 그럼 이제 사람 화면에 앉는 모습은 안 그 안타깝게도 안 나왔는데 예. 없었나 보네요. 저기 뭐죠? 그 빈대를 발견하면 딱 앉도록 훈련이 돼 있고요. 이제 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빈대만 찾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글이라는 견종은 원래 이제 팍스테리어라는 이제 종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굉장히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또 지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줘가면서 그렇게 이제 빈대를 찾게 하는데 그 훈련시킨 훈련사에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특유의 페로몬 냄새를 감지하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람이 객실 하나 점검했을 때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세포 같은 경우는 1분 이내에 탐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1분 이내 할 뿐만 아니라 예. 보통 기구를 써야 되면 뭐 가구를 옮기기도 하고 뭐 해체를 하기도 하고 예, 이래야 예. 되는데 얘는 그냥 바로 그냥 찾아버리니까 예. 그 굉장히 이제 뭐 사람이 20분 걸리는 걸 1분 만에 객실 하나를 뭐 탐색을 한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강아지들 지능이 2-3살 어린 아이 이제 지능은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좋은 게 IQ는 한 6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세파트나 네. 그다음에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쓰는데 이제 비글이라는 종류를 이제 탐지견으로 등장을 시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빈대 탐지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부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무더웠습니다. 특히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불쾌지수가 높았는데요. 지금도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까지 계속해서 전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점차 남부지방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이 비가 퇴근길에 겹칠 가능성도 있어서 교통안전이 우려됩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기습호우가 예보됐는데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비입니다.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인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우선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중부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남부지방에는 또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이 주말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밤낮 없는 더위는 광복절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